두 번째 풀어볼 문제는 원소의 합 구하기라는 문제예요. 앞에 단원의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문을 활용한 몇 가지 기본적인 패턴들을 배움으로써 선형 알고리즘들의 기초를 잡을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예제 중 하나인 어떤 데이터들의 사이에서 그 데이터 값들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감으로 있어서 익숙해져야 될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현해야 될 내용을 구현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냥 어떤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헷갈리거나 아직 모호해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정의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냥 당장 배열을 줄 테니까 여기서 합을 계산해 라는 게 와닿지 않는다면 조금 더 쪼개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쪼개냐? 앞에 말한 것처럼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배열이 있고 그 배열의 원소의 합을 S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을 때 그 S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경우의 수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배열의 이름을 데이터라고 했을 때 n이 1일 때는 S는 데이터 제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n이 2일 때는 데이터의 제로와 데이터의 1의 합이 S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n이 3일 때는 데이터의 제로부터 데이터의 2까지의 합이 계산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 n의 크기는 최대 10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방식의 한계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규칙성을 가지는 많은 케이스들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반복문 패턴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원소의 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데이터라는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말은 데이터의 제로부터 데이터의 n-1의 모든 원소들이 각각 차례로 한 번씩 더해진 결과와 같습니다. 자, 그럼 그냥 마냥 합이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구현 가능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럼 우린 말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S라는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제로부터 데이터의 n-1까지 순회하면서 그 개별 원소들을 어딘가에 누적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대로 그냥 바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현할 내용을 함수로서 정의를 해보라 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정의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의 설명에 보면은 코드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번 단원에서 반복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미리 정의해 둔 거예요.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코드를 짤 때 이거를 유의해서 짜시라고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뼈대 코드에는 answer라는 변수로 나와 있죠. 그럼 이 answer라는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반환될지를 잘 정의를 해보세요. 이 문제에서 이 getSum이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라는 배열의 원소의 합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초기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나중에 이 노란색 코드라인에 도달했을 때는 데이터라는 배열의 원소의 합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면 answer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의 제로부터 데이터의 n-1까지의 모든 원소의 합을 계산할 거예요. 제가 생략했지만 모든 데이터가 각각 차례로 한 번씩 더해진 결과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반복문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를 코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모든 원소를 한 번씩 사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반복문이 나와야 되겠죠. 언제부터? 첫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한 번씩 등장해야 되는 걸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i는 0부터 i는 n까지 i 1씩 증가한다 라고 반복문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에서 i는 자연스럽게 0부터 n-1 사이에 모든 정수가 차례로 한 번씩 등장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 데이터의 i라는 표현을 쓰면 데이터의 제로부터 데이터의 n-1 사이의 모든 원소가 차례로 한 번씩 할당이 되는 원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어딘가에 더해줘야 돼요. 이 반복문 안에 어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반복문이 다음 반복을 할 때 초기화가 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를 가지고 무언가를 저장해내고 반환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반복문 밖에 변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nswer라는 변수를 여기서 활용을 할 거고, answer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더해요, i를.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드래그한 이 파트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 answer라는 변수에 데이터 i를 더해라가 되죠. 그런데 드래그한 블럭을 문장으로서 읽었을 때 저 23번 줄 코드가 어떻게 읽히냐면 answer라는 변수에 모든 데이터의 배열의 원소들을 더해라가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 이렇게만 읽으면 answer의 데이터의 i를 더해라가 되지만 데이터의 i라는 값의 의미는 데이터 배열의 모든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체로 answer라는 변수에는 데이터의 모든 원소가 더해진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끝났죠. 제가 말로는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 말한 것처럼 반복문 안에서 반복자가 되는 i를 활용해서 어떤 표현을 정의했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반복문의 감싸짐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래도 앞에 문제니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예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렇게 원소는 3개이고 50, 10, 마이너스 5라는 세 가지 원소가 있죠. 예제 데이터만 봐도 쉽게 암산을 할 수가 있어요. 결과는 55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코드로서 그걸 계산을 하는 거니까 설계한 알고리즘이 잘 동작을 하는지를 검증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i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i는 0이 될 거고 데이터의 i는 5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nswer에 더해지는 값은 이번 루프를 돌았을 때는 첫 번째 원소만 더해져서 5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가 더해졌을 때는 60이 될 거고 세 번째 원소가 더해졌을 때는 5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반복문을 함으로써 앞에서 말했던 경우의 수 나누기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부터 n이 1000일 때까지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죠. 실제로 몇 가지를 손으로 해봐도 어떤 n이 들어와도 잘 동작한다는 걸 검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자바 사용자 그리고 C++ 사용자분들에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뒤에서 계속 언급하겠지만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다가 합산을 할 때 얘가 그 변수의 데이터형을 넘어가지 않는지에 대해 잘 고민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int는 32비트 정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정도의 표현 범위를 가져요. 그러면 이 answer라는 변수에 만약에 데이터 배열의 모든 원소가 더해졌을 때 21억 혹은 마이너스 21억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면 이상한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합산이라는 게 나온 머릿속에 이거 혹시 21억 넘어가나? 32비트 정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언어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값이 너무 커지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결과값이 64비트 정수형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는 뭐 계산 결과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큰 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그런 값이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의도적으로 빅 인티저를 노린 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문제의 입력 범위를 확인을 해봐요.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모든 숫자와 그 숫자들의 합은 항상 32비트 정수형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친절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면 합산하는 변수 answer를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제출을 하면 정답을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합을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조언 드렸던 거, 만약에 내가 올바르게 짰는데 제출했는데 틀렸다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원소의 합을 계산할 때 정수형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더 큰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놓치진 않았는지, 아니면 큰 수에 대한 처리를 놓친 게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